반갑습니다. 자, 저는 2차 일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김은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부터는 우리 용어 정리, 용어 정리 강의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어떤 시험에 있어서는 용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손해평가사 시험은 저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소한 영어이다 보니까 좀 시험이 어렵다고들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용어 정리가 잘 되면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이해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자, 지금부터 관련 용어 정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보시면 농업재예요. 자, 이 부분은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농업재라는 것은 뭐냐면 농업재와 어업재를 두 개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 관련, 그 다음에 어업 관련 애들이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겠죠. 봐보시면 농작물, 임산물, 가축 얘들은 다 뭐냐면 우리 농업 쪽이에요. 농업 쪽. 그러면 실제적인 애들이 목적물이잖아요. 목적물. 자, 거기에다가 우리 딸기를 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다. 그러면 그 하우스도 보험에 가입을 하죠. 그리고 가축을 축사에서 사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축사도 보험 목적물이 되겠죠. 가보시면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 시설물을 걔네들도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들과 이런 시설물에 발생하는 재해의 종류를 한번 봐보시면 자연재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멧돼지 있죠. 새나 짐승입니다. 그리고 가축은 질병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농작물이나 임산물은 병충해라고 표현하죠. 즉 얘들을 우리가 보상해준다 그 말입니다. 얘들은 하나의 재해 종류예요. 즉 무슨 재해? 자연재해, 병충해, 조세, 질병. 그리고 이제 우리가 농지나 또 이런 것에 불이 났다. 즉 화재도 하나의 재해 종류예요. 여기까지를 우리는 무슨 재해라고 표현하냐면 농업재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어업재해잖아요. 어업재해. 그래서 이 부분은 무슨 재해에 해당되는 거냐면 어업재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어업재해에 있어서도 자연재해 들어갑니다. 그 다음 화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산질병이죠. 병충해라 하지 않죠. 즉 우리 양식수산물이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고 그러지 병충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어업재해에는 누가 들어가지 않냐면 저수에는 해당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멧돼지가 우리 바다에 들어가서 얘를 갖다가 피해를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업재해는 저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농업재해는 저수해가 들어간다. 자, 이 부분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농업재해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그 보험을 농업재해보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농업재해보험도 결론은 농업재해보험, 어업재해보험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농업재해보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가 농업재해, 당연히 두 개 합해진 게 있죠?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 농업재해보험이에요. 그럼 우리 시험에는 이 재산 피해를 뭘로 많이 바꿔버리냐면 여기를 인명피해라고 많이 바꾼다는 거예요. 자, 인명피해 대비하는 게 아닙니다. 재산피해예요. 즉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을 하고 가축의 피해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거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세대 경작하는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은 별도로 우리 농업이잖아요. 농업안전보험이라고 따로 있어요. 안전보험이라고. 그걸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인명피해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농업재해보험은. 즉 농작물이라든가 가축이라든가 우리 시설물에 발생하는 피해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재산 피해에 대해서 가입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 농업재해보험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험 가입 금액이 있어야 뭐 하는 거예요?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보험 가입이라는 것은 가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가치. 자, 여기 보험 가입. 보험 가액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 가치.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사과를 경작하고 있어요. 1000제곱미터에다가 100주를 경작하고 있어요. 그 사과의 후지 품목이고
후지품 종입니다. 그리고 수령이 5년생이라고 해보세요. 얘를 지금 제가 경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가수원에서 사과가 몇 킬로그램이 열릴 거라고 우리는 항상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가수원은 사과가 10,000킬로그램이 사과를 우리가 수확을 해. 근데 1킬로그램에 얼마예요? 1킬로그램에 3,000원이다 그랬을 때 3천만 원의 이 농지는 가치잖아요. 이 농지 3천만 원. 그렇죠? 이 농지는 3천만 원 가치예요. 우리가 이렇게 10,000kg라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예상했잖아요. 그래서 이 10,000kg가 결론은 뭐가 되냐면 이 농작물의 피보험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 농작물의 가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한마디로 또 표현하면은 제가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이 주택을 뭐 하려고 그러냐면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화재보험을 가입하려면 이 주택에 대한 가치가 나와야 되겠죠. 이거 너 얼마짜리니? 가치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얘가 얘 3억짜리야. 이 3억이란 이 돈이 바로 뭐가 되냐면 보험 가액이 되는 겁니다. 즉, 이 건물을 뭘로? 금전으로 우리가 환산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건물에 대해서 내가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이익이 있는 거죠.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즉, 이 소유이익을 뭘로? 금전으로 환산시켰다고요. 그걸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험 가액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하시면 돼요. 또 예를 들자면 내가 소 한 마리를 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소 한도 얘가 지금 10개월 된 소예요. 그럼 얘를 갖다가 지금 가입하려고 하는데 너 얼마짜리니? 가치가 나와야 되겠죠. 그때 이 소가 한 마리에 지금 이제 500만 원짜리야 했을 때 역시 그 500만 원이 뭐가 되냐면 보험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3억짜리를 우리는 보험에 가입할 때 나는 3억을 보험에 가입할 거야. 나는 1억만 보험에 가입할 거야. 다시 말해서 이 보험 가입 범위 내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입 금액을 설정하는 거죠. 보험 가입 금액을.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은 누구하고 나하고 보험회사하고 서로 약정하는 금액이 바로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험 가입을 1억만 한 거예요. 가입 금액을. 근데 이 건물이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럼 보험회사는 3억을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얼마 범위 내에서 이 1억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주겠죠. 그건 당연하겠잖아요. 그래서 보험 가입금에 대한 정의를 한번 봐보시면 보험 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 당연히 아까 방문했어요. 비록 3억짜리 물건이지만 내가 보험 가입 금액을 1억만 설정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1억 범위 내에서 뭐 하겠다? 보상을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1억은 누구하고? 나하고 보험회사가 서로 뭐 했다? 약정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얘가 보험 가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이 체결되려면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만이 계약이 체결되겠죠. 그래서 보험료를 봐보시면 보험 가입자와 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서 누가 누구한테 내는 돈이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한테 내는 금액을 보험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전체 보험료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얘는 이 농작물 재보험과 가축 재보험은 정책보험입니다. 즉 정책보험이라는 것은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보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농가의 소득 안정을 해서 우리가 다 보험을 가입을 해야겠죠. 근데 농가들이 보험 가입을 잘 안 합니다. 왜?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나 정부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그 파격적인 지원이 결국에 뭐냐면 보험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보험료의 보통 90% 정도를 이렇게 보존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계약자는 약 한 10% 정도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해. 그래서 계약자가 전체 보험료는 100만 원이지만 계약자가 10% 정도 부담한다. 그러면 10만 정도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 10만 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약자가 부담했다고 해서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고 표현합니다. 즉 전체 보험료에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격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보험료를 제외하고 계약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고 말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입니다.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누구한테? 계약자한테 돈을 주겠죠. 그 돈을 보험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험금에 대한 정의를 봐보시면 보험 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 가입자와 재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서 누가? 보험회사가 누구한테? 보험 가입자한테 지급하는 돈을 보험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범 사업입니다. 시범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매년 새로운 상품들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생강이라든가 들깨, 참깨 이런 애들이 최근 핫한 상품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자, 생강을 보험을 상품을 하나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생강을 맨 처음에 보험에 나왔을 때는 얘를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아요. 우리 생강의 주 생산지에서 일단 얘를 갖다가 보험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그 지역에서만 일단은 보험을 가입해봐요. 그리고 나서 이 상품에 대한 성과를 보는 겁니다. 자, 얘가 충분히 손해평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객관적인 어떤 손해평가에 의해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는 충분히 보험으로서 효용성이 있더라. 그래서 이 상품을 나중에 한 2, 3년 정도 얘를 갖다 한번 실시를 해본 다음에 이 상품이 정말로 안정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국적으로 보급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먼저 그 주 생산지에서 2, 3년 정도만 우리가 사업을 먼저 실시를 해볼겠죠. 자, 그 사업을 시범 사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험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이 보험 실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제한된 지역, 그 있잖아요. 주 생산지. 그 주 생산지에서 일단 전국적으로 아직 하지 않는 거예요.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사업을 시범사업이라고 표현합니다. 해서 시범사업 품목들은 최근에 나온 상품들이에요. 다들 최근에. 그러다가 얘가 이제 어떻게 전체적으로 안정이 되면은 얘를 갖다가 전국적으로 싹 풀어줍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가 얘를 갖다가 본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자, 가입자 수에 대한 정의예요. 자, 지금 별을 보험에 가입했는데 전국적으로 이 별을 보험에 가입을 얼마 정도 했어? 가입한 농가 수 또는 뭐예요? 가입한 농지 수가 몇 개야? 그걸 갖다 우리가 가입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대비해서 몇 명이 얼마 정도 가입을 했어? 몇 제곱미터 정도 가입을 했어? 그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가입률이 나오겠죠. 그래서 가입률은 전체 면적분의 여기 전체 가입 대상 면적분의 가입 면적을 나누게 되면 뭐가 되냐면 가입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분자가 가입 면적이 될 것이고, 자, 분모에는 전체 대상 면적을 하게 되면은 가입률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입 금액은 얘는 뭐에 대한 줄임이냐면 똑같이 보험 가입금에 대한 정의, 방금 했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자는 실질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하고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는 사람을 계약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은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 농작물 재보험은 대부분이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즉 제가 보험료를 납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계약도 체결을 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이 보험 계약을 체결했냐면 제 남편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암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근데 그 암보험이 대상이 누구냐면 저희 남편이에요. 근데 제가 계약을 체결했고 보험료는 제가 납부를 합니다. 그럼 이때 계약자는 저예요. 근데 그 대상 피보험자는 누구냐면 바로 제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보험에서는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 농작물 재보험은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 피보험자라는 것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말합니다. 자, 보험증권. 여러분, 우리 보험 가입하게 되면 증권 저한테 겨부되죠. 그래서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대보험 사업자가 계약자에 드리는 증서를 보험증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보험의 목적물이에요. 즉, 뭘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니 했을 때 보험의 목적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험 목적물.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사과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그래요. 사과보험을. 그러면 사과를 보험에 가입할 때 사과 과실도 보험에 가입하고 사과 나무도 보험에 가입하잖아요. 자, 얘들은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험의 목적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하우스 안에서 지금 딸기를 재배하는 거예요. 하우스 안에서. 그럼 하우스 안에서 딸기 재배할 때 그 하우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농업용 시설물.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농업용 시설물. 그리고 그 하우스 안에는 난방시설, 환기시설, 이런 급수시설,
또는 우리가 거름 주는 거, 양액 재배시설 이런 시설들이 있겠죠. 그런 시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대 시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하우스 안에서 딸기를 재배한다든가 메론을 재배한다든가 아니면 오이를 재배한다든가 이런 작물들을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설 작물이라고 표현해요. 예를 들어 얘들 또 뭐 한다는 거예요? 다 보험에 가입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애들을 우리는 다 하나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험의 목적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시면 보험 약관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작물에 자 과실도 보험에 가입합니다. 나무도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농업용 시설도 보험에 가입합니다. 부대 시설도 가입합니다. 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하나의 목적물을 대상을 보험의 목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지의 정의에 농지. 자, 여러분 과수원도 있네요. 과수원. 자, 마늘 농지, 벼 농지, 양파 농지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사과 과수원, 포도 과수원. 다시 말해서 과실은 우리가 과수원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 논작물이나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농지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그러면 이때 농지와 과수원에 대한 정의예요. 우리가 일단은 보험에 가입할 때는 농지 단위로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수원 단위로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A예요. 제가 지금 마늘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지수가 3개가 있다는 겁니다. 100번지, 200번지, 300번지 각각 보험에 가입을 해요. 각각.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 100번지, 200번지, 300번지 이 애들을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농지라는 거예요. 농지. 해서 보험 가입을 농지별로 보험에 가입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과 과수원을 똑같이 이렇게 3개를 지금 경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역시 어떻게 각각 3건으로 보험에 가입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과수 원별로 보험에 가입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번지수가 예를 들자면 번지수가요. 자, 번지수가 지금 사과를 제가 재배하고 있는데 여기가 5,000제곱미터예요. 5,000제곱미터. 근데 여기는 사과가 지금 천주가 식재되어 있어요. 천주가 식재되어 있는데 이 5,000제곱미터를 가서 한번 이렇게 현상을 봤더니 여기가 총 여기 면적이 전체가 5,000제곱미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필지가 있잖아요. 3개가 합해진 거예요. 3개가. 즉, 자, 이 정도는 뭐 여기가 100번지, 그 다음에 이 정도는 여기가 101번지, 여기는 102번지. 근데 이 경계가 하나도 없어요. 경계가 없이 하나의 원통형이야. 이 면적 있잖아요. 필지는 비록 3개이지만 중간에 경계가 없는 전체 면적이 5,000제곱미터 안에 사과가 천주가 이렇게 다 심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 이 과수원은 3개 과수원을 보지 않는다는 거야. 이 가수를 몇 개 가수로 본다는 소리냐면 1개 가수로 보는 거예요. 이 가수를 정의는 결론은 뭐냐면 이 필지와는 관계없다는 거야. 필지가 3개든 4개든 관계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로만 본다고요? 이 하나의 덩어리, 이 덩어리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는 거냐면 과수원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농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면적이 사과가 아니라 얘가 마늘이었어, 마늘. 자, 똑같이 전체 면적이 5,000제곱미터예요. 근데 그 안에는 필지는 분명히 3개였습니다. 근데 안에 어떤 구획은 없어요. 경계는 없이 그냥 하나의 원통형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도 얘를 갖다가 3개 농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얘를 갖다 뭐라고 한다고요? 1개 농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 반대예요. 자, 얘가 필지는 딱 1개야. 예를 들어서 100번지야, 100번지. 근데 얘를 갖다가 중간에 있잖아. 이렇게 도둑을 쌓아서 경계를 다 만들어줬어요. 여기도 어떻게 하냐면 여기도 다 경계가 있습니다. 비록 필지는 하나인데 중간에 다 경계를 만든 거예요. 경계를. 그리고 여기에다도 마늘을 재배하고요. 여기도 마늘을 재배하고 있고 여기도 마늘을 재배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비록 필지는 하나지만 분명히 경계가 다 나눠져 있어요. 방금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의 덩어리 개념이라고. 하나의 덩어리 개념, 덩어리 개념. 그래서 얘는 3개 농지로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즉 3건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한 건으로 보험 가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는 농지 단위로 보험에 가입합니다. 또 어떻게 가입한다? 과수원 단위로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랬을 때 자, 농지의 정의를 한번 봐보시면 농지의 정의. 자, 한 덩어리야.
하나의 덩어리 개념이라 있어. 덩어리 개념. 한 덩어리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와는 관계없이. 자, 비록 필지가 3개였는데 또는 필지가 1개였는데 이런 의미는 필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덩어리 개념이야. 한 덩어리 토지의 개념으로 실제 경작하는 단위로 보험 가입의 기본 단위다. 하나의 농지가 여러 개, 방금 그랬잖아요. 하나의 농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구성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의 필지가 다수의 농지로 구분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과수원도 똑같습니다. 한 덩어리 토지의 개념이에요. 필지와는 관계없어요. 과수를 재배하는 뭐다고요? 하나의 경작지를 우리는 과수원 단위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 단위로 보험에 가입해, 과수원 단위로 보험에 가입해. 자, 이 내용을 알았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나무도 우리가 보험에 가입한다고 그랬죠. 그럼 나무는 보험 목적에 있어서 자 어떻게 나무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느냐? 과실이 열려야 나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을 열매를 맺는 결과주. 즉 과실이 열려야 그게 나무로 본다는 거예요. 과실이 열리지 않는 건 나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1년생 아주 어린애가 지금 이제 심어놨어요. 얘도 어떻게 보면 나무는 나무죠. 근데 과실이 하나도 열리지 않아. 근데 아주 작은 애가 하나 심어져 있어. 그럼 얘도 나무로 보고 봄에 가입해야 되니?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과실이 열리는 나무를 갖다 우리는 나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나무가 사과가 1개나 2개가 이렇게 달려있어? 그럼 걔도 과실이 열렸으니까 걔도 나무를 볼 거니? 했을 때 우리 실질적으로 이제 실에 들어가 보시면 적정 수량이 있습니다. 아, 사과는 보통 한 3년 정도 지나면 애가 사과가 어느 정도 착과가 되어서 애를 결과주로 봐줄 거야. 그런 적정 수량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나무라는 것은 과실이 열려야 우리는 뭐라고 본다? 나무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우스도 우리가 봄에 가입한다고 그랬죠. 자, 이 하우스를 뭐라고 하냐면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표현한다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이라는 것은 시설 작물 재배용으로 사용되는 자 우리 구조체 있죠? 자 구조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씌워지는 우리 비닐이 있죠? 비닐. 자 얘를 갖다가 피복제라고 표현합니다. 즉 구조체와 피복제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얘를 갖다가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은 구조체하고 피복제로 구성된 시설을 농업용 시설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구조체라는 것은 기초가 있겠죠. 기둥이 있겠죠. 보가 있겠죠. 자, 이런 시설들. 그래서 철골제로 될 수 있고, 파이프조로 될 수 있고 해서 그런, 자, 중심 역할, 구조 역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하우스가 있다. 이렇게 하우스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위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닐이 씌우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가 피복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즉, 비닐하우스에 내부 온도 관리를 위하여 투광색이 있는 자재를 피복제라고 표현하더라. 자, 그 다음 하우스 안에 난방시설, 보온시설, 환기시설, 급소시설 이런 시설들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냐면 부대시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난방시설, 급소시설, 환기시설 얘들도 부대시설로 해당되어서 뭐 한다고요? 보험에 가입한다고요. 그래서 부대시설에 대한 정의. 자, 그 다음에 움직이는 시설들. 자, 이런 애들은 근데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동사는 뭐 한다고요? 보험 목적물이 아니에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즉, 저온 저장고 선별기. 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동 가능한 농기계. 이런 애들은 뭐 하냐면 동산 시설로 보고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계약자 부담 보험료. 자,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방금 설명했고, 자, 그 다음에 보험료율. 자, 보험 가입을 할 때, 보험료를 납부를 할 때 10%야, 8%야, 이런 걸 우리가 보험료율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보험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체결을 했는데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효력 상실이 되었다, 해지가 되었다,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1년을 제가 보험 가입한 거예요. 1월 1일에 보험 가입했는데, 10월 31일까지 1년을 내가 보험 가입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4월 30일경에 뭐가 됐다고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또는 효력 상실이 되었어요. 또는 보험계약이 해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잔여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잔여 기간. 이 잔여 기간에 대해서 보험료를 환급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환급보험료, 즉 환급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부담금, 자기 부담 비율이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자동차 사고 처리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몇 프로 부담하는 거 그거 있었죠? 일명 자기 부담금이잖아요. 이 농작물 재보험과 가축 재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일정한 어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 일정 정도 어느 수를 제가 책임지는 거예요. 즉 계약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 제도를 자기 부담 비율 또는 자기 부담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자면 네가 10% 책임져 또는 15% 책임져 또는 20% 책임져. 얘는 퍼센트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부담 비율이에요. 아니면 자 손해액이 1,000만 원이 발생했는데 그 손해액의 10% 해서 100만 원을 계약자가 부담하세요. 그럼 얘는 돈으로 우리가 환산시켰죠. 그래서 돈으로 환산시켰기 때문에 걔는 뭐가 되냐면 자기 부담금이에요. 어차피 자기 부담금이나 자기 부담비율은 결론은 계약자가 일정 부분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시면 손해액 중에서 보험가입 시 일정한 비율을 보험가입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자기 부담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즉 일정 비율 이하의 손해는 보험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고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재보험사업자가 부담하는 제도예요. 자, 자기 부담 비율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일정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비율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다 이 말이에요. 자요, 보험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인데요. 그 중에 피해율이 50% 발생한 거예요. 근데 그 피해율 50% 중에서 자기 부담률이 20%, 계약자가 20%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해율이 50% 발생했는데 30%만 계약자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계약자가 가져가는 보험금은 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이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서 계약자가 20%를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서 책임지는 비율이 자기 부담 비율이에요. 그럼 어쨌든 계약자가 일정 비율을 책임지는 거죠. 그럼 이런 자기 부담 제도를 왜 주냐 하면 자기 부담 제도 소액 손해 보험 처리를 배제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자면 지금 자기 부담을 제가 20%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피해율이 18% 난 거예요. 얘는 보험 처리 해봤자 어쩐 거예요? 보험금 못 받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일정 소액에 대해서는 그냥 보험 처리 하지 않고 내가 일정 정도는 내가 책임질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소액 손해 보험 처리를 배제함으로 인해서 비합리적인 운영비 지출의 억제. 즉 웬만한 것들은 좀 너무 작은 것은 계약자들이 부담하세요. 결국에는 보험 처리가 조금 되면은 결론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험료가 절감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험 처리를 많이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보험료가 상승된단 말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절약됩니다. 그리고 도덕적 위험 축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피해가 발생하는데 웬만한 것들은 뭐라게 나 어차피 보험 가입해놨으니까 보험회사에 다 보상해 줄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내가 좀 예방을 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도덕적인 그런 부분들이 결핍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손해는 그냥 내가 좀 최선을 다해서 미리서 사고 예방을 좀 해봐야지 해서 이런 도덕적 위험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관적 위험의 배제 등의 효과를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 궁극적으로는 가입자의 뭘 방지하기 위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가 자기 부담 제도라는 겁니다. 일정 부분은 너도 좀 책임져. 그래서 미리서 작은 손해는 좀 막아. 약간의 그런 것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험사고입니다. 자, 보험계약에서 재보험사업자가 어떤 사실의 발생을 조건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약정한 우연적 사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미리 다 확정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제도가 바로 뭐예요? 보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 사고라는 것은 확정 사고가 아니라 무슨 사고다? 우연한 사고예요. 우연한 사고. 자, 그 다음에 사고율이라는 것은 사고율. 자, 전체 가입자 수분의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수, 사고수 아니면 가입 농지수분의 이번에 사고 농지수 얘가 뭐다? 사고율입니다. 그만큼 사고율이 높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보험사고가 많이 발생했구나 이 부분이죠. 그리고 역시 자 손해율도 마찬가지야. 손해율은 보험금하고 보험료예요. 보험금하고.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얼마인데 계약자가 가져간 보험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 하는 거예요? 손해율이 높은 거죠. 우리는 어때요? 실제적으로 보험료하고 보험금이 일정해야 되죠. 그게 바로 수지상등의 원칙이잖아요. 근데 너무 보험료가 높아버리면 우리 보험회사가 이익이 너무 많이 날 것이고, 또 반대로 보험금이 너무 많이 지출돼 버리면 보험회사가 손해가 많이 발생하겠죠. 어느 정도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보험료 분의 보험금의 100분의 1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손해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율이라는 것은 보험금 계산을 위한 최종 피해 수량이에요. 최종. 그래서 피해율이 몇 프로야? 결국에는 그 피해율을 기본으로 해서 뭐가 나가는 거예요? 계약자한테 보험금이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식물체 피해율이라는 게 있어요. 식물체 피해율. 식물체 피해율이라는 것은 경작불능 조사에서 고사한 식물체를 보험 가입 식물체로 나눈 값이에요. 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자, 마늘을 제가 지금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보험 가입을 했는데 갑자기 엄청난 비로 인해서 1000제곱미터를 가입을 했는데 그 중에 700제곱미터가 뭐 하게 되냐면 보사해버렸습니다. 그럼 계약자는 나머지 200제곱미터를 굳이 나중에 수확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계약자는 그냥 난 더 이상 이 마늘 농사를 질 의미가 없어. 차라리 얘를 얼른 노타리 치고 다른 작물을 심을 거야. 이걸 선택할 수 있겠죠. 이때 선택하는 게 결국에 뭐가 되냐면 계약자는 나는 농사를 그만 질 거야. 그 경작 불능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나는 그냥 보험금을 받고 나는 얘를 다 노타리 쳐버릴 거야. 해서 우리가 경작불능 보장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경작불능에 있어서 이 피해율, 식물체가 몇 % 정도 피해가 발생했니? 그걸 갖다가 식물체 피해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방금 봤더니 1000제곱미터를 뭐라고 하냐면 보험 가입 식물체예요. 보험 가입 면적이야. 즉 보험 가입 면적이 1000이야. 근데 이 중에 몇 면적이 죽었다. 800제곱미터가 고사했어. 그러면 식물체 피해율은 80%라는 거예요. 80%. 이걸 갖다 우리가 식물체 피해율. 식물체가 몇 %로 고사되었니?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손해평가사가 되면 결국에는 이제 조사를 시작하겠죠. 그럼 조사를 시작하는데, 자, 우리 사과 가순에 가서 사과가 몇 개가 달려있니?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하냐면 착과수 조사를 하는 거예요. 착과수. 그럼 이 착과수 조사를 하는데 사과가 5000주입니다. 즉 가입한 사과 나무가 5000주야. 그럼 여러분이 사과 가순에 가가지고 5000주 달려있는 걸 하나하나 다 사과를 샌다면은 얘는 한 달도 부족하겠죠. 계속 세야 되니까. 그러겠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과 가수원에 대표 사과 나무를 선택을 해서 일정 간격으로 해서 얘를 갖다가 세서 이 가수원은 표본, 즉 한 주당 표본이 보통 몇 개 정도 사과가 되어 있더라. 해서 우리는 어떻게 샘플을 정해서 표본을 정해서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조사를 표본 조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양파도 마찬가지야. 자, 이 양파 농지가 5000제곱미터인데 여기에서 양파가 몇 킬로그램이 수확이 될 거라고 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 양파를 전부 여러분이 다 수확을 해갖고 다 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걔도 어떻게 해요? 일정 구간을 정해서, 즉 표본 구간을 정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농지에는 1제곱미터당 몇 킬로 정도 수확이 되더라 우리가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조사를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본 조사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일정 품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벼라든가 콩 이런 애들은 기계를 해가지고 어때요? 기계로 해서 금방 다 수확을 해버려요. 이런 애들. 그럼 이런 애들은 우리가 가끔 표본조사보다는 전수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수조사라는 것은 방금 뭐라고요? 기계를 이용해서 다 수확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조사를 전수조사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 사과 과수원에 낙과, 태풍을 해서 사과가 떨어졌습니다. 자, 낙과된 것은 금방 가서 여러분들이 다 가서 카운팅 할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막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낙과 같은 경우에도 표본조사보다는 전수조사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수조사는 전체를 다 조사해버리는 걸 전수조사. 표본조사라는 것은 일부를 표본으로 우리가 샘플을 정해서 조사하는 방법을 표본조사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마늘 농지에 가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마늘 농지에 가서 어떻게 했냐면 표본을 정해서 표본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농지의 피해율을 계약자한테 알려준 피해율이 30%라고 계약자한테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 계약자가 오케이 하고 서명을 한 거예요. 근데 다음날 계약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농지의 피해율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계약자가 이건 조사가 뭔가 잘못되었어. 그럼 어떻게 요청을 하냐면 우리 농지 다시 조사해 주세요 라고 재조사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재조사라고 해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7일 이내에. 재조사는 7일 이내에 조사를 다시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맨 처음에 이 30%를 A 손해평가사가 조사했어요. 근데 다시 또 A 손해평가사 가서 재조사하면 뭔가 안 맞겠죠. 왜? A 조사는 어차피 30%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재조사는 누가? B 손해평가사 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손해평가반이 가서 조사하는 조사를 재조사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감사 받아보셨어요? 즉 내가 일한 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요원이 나와서 감사하는 거죠. 자, 이 손해평가 제도에 있어서도 검증이라는 게 있어요. 감사야, 감사. 그 제도를 갖다가 다시 여러분이 조사 제대로 잘했는가 안 했는가 살펴보는 게 바로 검증이에요. 그러면 검증은 누가 하냐면 보험회사가 하는 겁니다. 자, 보험회사라는 것은 재보험 사업자예요. 보험회사. 자, 그리고 재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를 실시한 손해평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하여 확인하는 조사. 예를 들자면 A라는 손해평가사가요. 타과에 대해서 착과수 조사를 했어. 근데 몇 개를 했냐면 50개의 농지를 과수원을 조사한 겁니다. 근데 이 50개를 다 검증하지 않아요. 이 중에서 몇 개만, 한 5개만 이번에 검증할 거예요. 즉,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하여 검증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검증 조사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손해평가사가 되어서 자, 나는 정말 조사를 정말 잘했거든요. 어떤 기준에 맞게서 아주 기준에 입각해서 정말 성실성의껏 난 조사 잘했어요. 그래서 다 조사 잘했던 결과를 갖다 다 제출하고 끝냈어. 근데 이제 막상 내가 조사 끝나고 나면 검증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검증 온다면 누가 긴장을 해. 왜? 비록 내가 조사를 다 했더라도 뭔가 내가 했던 거에서 다시 누구한테 검증 받는다면 다 긴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 조사 잘했어도 뭔가 내 것이 뭐 지적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성실성의껏 기준에 정확히 맞게 조사를 해놨다면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전수조사, 표본조사, 재조사, 검증조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